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때 아닌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얘기의 발단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행사인 정책기습포장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데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문재인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서 국회의원 수로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표의 언급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뿐만이 아니라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얘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더욱 늘리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리고 자신의 발언의 파장과 발언 환경도 고려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정치란 국민의 반발 작정도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걸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의 이런 발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 온다 그러는데 지금 제 등 뒤에 있는 창을 보면 날씨가 맑아요. 햇볕이 났네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근데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어요, 교수님. 악담을 하십시오.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 뒷심 이렇게 잡았습니다. 뒷심. 네, 뒤의 힘 이게 소리 나는 대로 뒷심 이렇게 됐는데요. 예. 또는 뭐 초심의 반대로 마무리하는 마음심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성공하려면 초심, 열심, 뒷심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남이 뒤에서 도와주는 힘 또는 어떤 일을 끝까지 견디어내거나 끌고 나가는 힘입니다. 뭐 오늘은 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카피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관련 뉴스 뭐 어제 이 조간의 여론조사 잠깐 소개드렸었는데요.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주말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통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87%를 넘었고요.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이 여론이 이제 77.2%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서울신문이 에이스 리서치와 1002명에게 물은 여론조사에서도 차이는 좀 있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답변이 64.3%, 그러니까 대체로 과반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속보를 보시면 박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해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네요. 예, 이 여론조사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오차 범위라든지 실시 일자를 말씀하지 않아도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인양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인양을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거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끌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세월호 이런 식으로, 1주기가 그죠?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요. 지금 선체 인양하고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발표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 네. 이게 지금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좀 거센 요구인데요. 적어도 선체 인양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이 유가족의 주장 하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전격 인양을 언급한 배경 뭐 다들 궁금해하면서 4월에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변수 특히 4.29 재보선 대통령이 선제 조처를 날렸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어제 많이 정치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들에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먼저 이제 이 말문을 열었고요.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밝힌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인양 관련 발언 외에도 국민안전처가 이미 신설됐죠. 예. 그래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혁 또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안 통과,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조금 근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안전 문제는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다. 각 부처가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본다면 저는 그것이 국민의 여론과 바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뿐만이 아니고 리광요 리콴유죠. 그렇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뭐 장례식 참석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좀 많이 오르는 모양이에요, 지지율이. 최근 행보가 뭐 이병기 비서실장 취임 예. 후 청와대가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을 뒷심으로 삼는다면 이제 국정이 잘 흘러갈 것 같은데요. 지금 리얼미터에서 4월 1주차 주간 집계를 발표했는데 예. 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 전 대비 1.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는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 방식은 19.3%, 자동응답 방식은 4.7%였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 여론조사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유, 배경을 교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얘기 안 여론조사는 하면 이렇게 해야 이거 되더라고요. 얘기 안 하면 선거법 방송법이 그러니까 걸립니다. 8가지 이제 항목을 다 얘기해 드려야 되죠. 그 결과 지금 교수님께서 숨가쁘게 배경을 얘기해 주신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1.8%로 많이 반등했습니다. 예. 3주 만에 반등한 결과치고요. 또 이제 반대로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가 하락한 51.1%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예. 마이너스 9.3%포인트인데 예. 이는 이전에 비해서 2.4%포인트가 줄어든 좁혀진 그런 수치입니다. 예.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관련해서는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었고 반면에 말씀하신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조문외교 그리고 호남 고속철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참석하셔서 이 아시아로 연결돼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저소득층 금융지원 대책 이것은 안심전환 대출 이후에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어제 나온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방침 이 발언은 아직은 지지율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어제 나온 거니까요.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차주에도 더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선거 전국이 그렇죠.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누리꾼들이 논개 작전이 구사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논개 작전이 네. 좀 우리 속어로 얘기하면 물귀신 작전 아닌가요? 물귀신 작전인데 예.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네, 뭐 얘기를 그런 했는데 거죠. 속내는 다릅니다. 아.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속보로 전해지기 전에 어제 아침에 우리 방송 거의 말미에 예. 속보가 하나 떴어요.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예. 나도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갈 나가겠다. 테니 MB도 나와라 이렇게 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 같이 죽자 아니고요. 당신 죽고 나 살자. 보통 이제 이런 전략이지만 어쨌든 같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여당 김무성 대표에게 오늘 중 입장 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 어제 그 아침 시간에 4.29 재보선 관련해서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때 이제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나 국조 특위를 하지 말자는 그러한 소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요. 이 주말 사이 보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참여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약 3.3조 원. 그런데 이제 MB 정부 투자 규모는 27조 원. 그래서 9배에 달하는데 이 증인 채택 공방 때문에 청문회도 못 열고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보였던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시 불씨가 불타오를지 이거 좀 지켜봐야 할 주목할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지금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시죠? 인터뷰를 하시나요?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어요? 지뢰밭 국회 오늘 개회가 됩니다. 4월 임시국회죠. 우리나라 국회가 지뢰밭 아닌 적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특히 또 4월은 지뢰밭이에요. 네. 항상 선거가 말미에 껴 있으면 지뢰밭이 아니라 지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핵폭탄이 이렇게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개회가 참. 되니까요.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 좀 꼼꼼하게 주목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예.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이슈들 아주 난항이지만 지금 이 월말까지 지켜봐야 되고 예. 박상옥 대법관 인준청문회 감론을 박했는데 예. 어제도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이거 예.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도 합니다. 오늘은 야권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네, 4.29 재보선 이슈들 많은데 이건 예. 좀 정리해서 내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꼭 주목하실 거 하나가 예. 어제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예. 자, 독도는 자기네 거다 맞아요. 이런 예. 얘기했고 오늘 일본의 외교 총서 발표하는데 잘 주목해 보시면 같은 맥락의 주장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국내도 시끄럽지만 이 국회 여야 정치인 우선 이전 투구보다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 일본에 대한 좀 강력한 일침 이거는 정말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 정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리는 자기네들이 있지만 할 일을 하면서 하셨잖아요. 무슨 정수를 늘리든지 말든지 얘기를 해야지. 세비를 좀 당위성이 깎든지.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아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얘기를 해야죠. 옳습니다. 이거는 사실 야당 대표라도 야단을 맞을 건 야단을 맞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일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일본이 이게 역사라는 거를요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한테 돌아옵니다. 돌아가죠. 네. 네,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떤 사고를 가질까를 한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네? 정권은 지금 국가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뭐 말로 전쟁에 반대하고 이러면 뭐 합니까? 그렇죠.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일본이 만에 하나 또다시 그렇죠. 전범 국가가 돼버린다면 과연 일본의 역사는 무엇이 될지를 일본 정부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아시아, 세계에 이제 거대한 민폐가 될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네, 이 이어질까요? 뒷심, 뒤에서 작용하는 심, 이거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백, 뭐 이런 거 아니냐, 오인 오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백이요? 아유, 서민들은 오랜만이다. 백도 돈도 없습니다. 오늘 날짜가 69년도에 껍데기는 가라 이런 이제 시를 쓰셨던 신동엽 씨. 신동엽 예. 시인이 작고하신 날이에요. 우리들은 스스로 힘을 낼 수밖에 없는데 자우림의 하하하 송 들으면서 기운 좀 내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2000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2000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2000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2000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2000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2000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저께 해외 자원 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리가 약칭해서 자원외교 국조특위라고 그러죠. 이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차가 굉장히 큰 탓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물론 야당의 요구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시한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새로운 부시가 지금 또 생겨났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증인 출석을 전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보다 자세한 야당의 입장,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계획된 날짜는 오늘까지죠. 활동 날짜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에 따르면 오늘까지가 1차 시한이고 예. 그러나 여야 간에 합의하면 25일 별다른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국조특위 내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원내대표 회의에서 저희 우윤근 원내대표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당도 그렇게 반대할 명분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십 조의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날아갈 그런 위기에 있고 예. 또 그 결과로 해서 지금 공기업 3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좀 파산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더 이상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못하고 예. 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끝나면 예.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인데 네. 어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 공세다. 지금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 진짜로 증인은 나갈 거라고 일단 보세요.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사실 새누리당에서 예. 문재인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재인 대표한테 도대체 새누리당이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나가보면 알 수 있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예.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예. 이 엄청난 문제가 그냥 묻혀버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답답한 심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천명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할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지금 새누리당 등 뒤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또 새누리당은 방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국정조사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참 이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스포 갔을 때에도요. 네네. 국회의원 정수 느리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네. 우리 홍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문재인 대표의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자원외교 관련해서 증인 문제는 지금 청문회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제 역사에 많은 그 의혹과 이런 것들이 묻힐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 그렇게 이제 나라도 나왔다.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예. 어떤 청문회를 열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국민 여론의 지금 70%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출석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도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얘기한 것으로 상당히 말씀하시기가 곤혹스러우신 것 네. 같네요. 그죠? 네네. 그런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만일 증인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렇다면은 어떤 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으세요? 지금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직위 아닙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혈세가 저희 총액으로 따지면 70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날려버릴 위기에 있는데 이런 어떤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원외교를 통해서 28건의 MOU를 체결했고 그것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서 혈세가 낭비가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의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신분으로 쿠르드 수상을 만나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또 취임하자마자 15일 내에 범정부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상을 어떻게 만났느냐 했더니 외교부도 모르겠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모르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요? 대통령 당선자가? 저희도 그게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까 참.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도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관여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 통치의 책임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네네. 뭐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나 횡령에 이 연루가 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책임자로서 국회 청문회에 당연히 출석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된 여러 가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혹과 문제점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히 청문회에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뭐 네. 꼭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책임자로서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 다른 증인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지 박영준 전 차관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요.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많이 나온다면은 뭐 어떤 얘기를 묻고 싶으세요?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액수지만 어떤 돈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일부 뭐 법적인 책임까지도 졌던 사례가 있고요. 예. 아무튼 총리실 차장일 때 해외 자원 개발 추진 협의체라는 것을 총괄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사실상 점검하고 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다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이 국정조사 특위요. 네. 지금 성과가 그다지 솔직히 커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정조사 말고도 검찰 조사가 또 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니 우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묻혀버렸는데 그 자체가. 어차피 감사원에서 예. 이 규모가 31조에 달하고 예. 앞으로도 34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 아하. 대부분이 부실한 투자로서 예. 회수가 불투명하다. 아. 이게 감사원의 공식 발표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정부가 특히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말하기 전에는 뭐 알았는지 아니면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국회에서 작년 국정감사부터 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화시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국회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했을 것인지 좀 상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감사원도 2011년, 12년도에 많은 것을 밝혀놓고도 단 한 명도 고발하지도 않고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당시 장관했던 분은 부총리가 돼 있고 또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기업의 사장과 또 실무자들도 현재까지는 다 승진하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도 다시 과거 것을 꺼내서 이제 처벌을 일부 하고 또 검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저희들은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그나마 이런 기관이나 정부가 그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물론 뭐 처벌 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 판단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최근에만 하더라도요, 그 카나다의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장 2조 원을 사실상 날려버렸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석유공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 자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이런 것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사실 한 두세 달 저희가 일일이 그 주주 명부를 갖다 놓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혔는데 저희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수사권이 있거나 그 계좌 추적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일부 밝혀냈습니다마는 저는 국가의 어떤 사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저는 정부가 이미 이런 것들을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미국 정부나 캐나다 정부와도 공조해야 정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회 조사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한 것들도 검찰에 좀 넘겨서 수사의 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제가 볼 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자원외교 특히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뭐 당연히 재보궐선거인데요. 인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주거비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데 예.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뭐 밥만 먹으러 가도 다 전세값 얘기, 주거비 얘기하는데요.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뭐 관계기관 다 모여서 이번에 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좀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먼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전세 대출, 전세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수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1.5%에서 3.1% 정도까지로 이제 금리를 낮췄고요. 또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에서 월세를 바꿀 때 이 월세 전환율도 한 4%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이 이제 보증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뉴스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전세 같은 거 했을 때 좀 전세금을 떼일 수가 있어요. 이게 깡통 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세금 자체로 보험에 드는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보증료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한 25% 감면해준다. 이러면은요, 1억을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는 한 20만 원 정도 냈는데 15만 원 정도만 보증료로 내면 된다.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대책들이 좀 많은데, 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많다는 거는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니죠. 예. 근본적인 거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거든요. 맞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항목을 쭉 그 기사를 한참 동안 보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뽑아보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대출 이자율을 낮춰주겠다. 예. 그러니까 돈 빌려서 어쨌든 전세 부담, 월세 부담을 커버해라, 막아라. 좀 미시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자체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막 이런 좀 전공법을 해줬으면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차선책으로 내놓은 게 이런 이제 대출 같습니다. 이번에 뭐 대출 중에서 저소득층 위한 월세 대출 활성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현행 금리에서 한 0.5%포인트를 깎아줄 테니까 또 월세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담, 이 요건도 이 뭐 부모 요건이 한 60만 원으로 확대해 준다든가 지금 이런 방식밖에 없는데 정부로서도 교육책이 아닌가 이렇게라도 어쨌든 이 막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이와 함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 이 전세가 폭등 대폭등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말도 많았던 연말 정산, 이 정산이라는 건 다 계산을 한다는 건데, 예?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정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감내했던 거는 세액공제 방식의 누진적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어제도 가장 뜨거웠었던 뉴스였었고요. 네.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1,000명 정도의 자료를 분석했던 겁니다. 아직 이제 정부의 그 로 데이터는 기업들이 줘야 되고 예. 5월에 마지막 신고가 있어서 5월이나 6월쯤에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분석이 나올 텐데 사전에 좀 분석을 해봤더니 예. 기존에 정부가 주장하는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과연 있었냐 의문이 드는 이제 사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1,000명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이번 바뀐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 이 정산의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연봉 9,981만 원의 독신남 A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36만 원의 세금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많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가장 근데 9,981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독신일 확률이 적잖아요. 이게 연봉이 이 정도 받으려면 부장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지적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갔나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나 봤더니 벤처기업 투자소득 공제율이라는 거를 활용했더니 거기에 6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벤처기업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 반면에 비슷한 연봉 9,800만 원 정도의 아이셀 있는 이 B 씨는 세금이 175만 원 늘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 지금 말하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 과연 있는 거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런 화두를 던져진 겁니다. 어저께.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소득 재분배라는 게 이제 결국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가 자기가 재분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9,981만 원의 독신자가 제일 많이 수혜를 받았다. 이건 예외적인 거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찬반 양론이 극히 예외 중에 예외 한 명을 갖고 그 한 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이 제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도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납세자 연맹을 비롯해서 그렇고 이제 또 이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이번 이제 바뀐 세액공제 부분의 연말정산 효과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자. 그래서 뭐 가령 각 연봉 구간별대로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딱딱 나눠서 이게 정말 합리적이었는지 한번 이제 로 데이터가 나오면은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살펴보고 또 독신 분야 또 외벌이 맞벌이 정도로 또 나눠가지고 과연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이 더 많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냈는지도 따라 해보자. 예. 연봉별로 쪼개가지고 세부담 증감액을 또 따라 해보자. 그러니까 좀 이 세액공제 효과라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한번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석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기획재정부도 이제 앞으로 결국 이거 할 수 있는 작업은 국세청하고 오는 자료를 분석하는 기재부인데 이런 방식대로라도 한번 이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효과를 원년이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는 뭐 연봉 9천만 원대가 손해보고 3천만 원, 4천만 원 혜택 보고 이런 식보다는 좀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 예. 네. 그리고 서울시가 오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네네. 이게 의미가 전세값 때문에 있어요. 그런가? 예, 그렇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5만 가구 이상이 이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예, 강남에서만 거의 2만 가구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사를 가면서 그 아파트는 한 3년 정도는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예. 바로 인근 강남으로 가고 그러면 올라가니까 거기에 못 버티는 분들은 강남 인근 강북으로 가고 또 못 버티는 분들은 강북 끝자락으로 가고 못 버티는 분들은 경기도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렇죠. 강남발 특히 강동구에서 굉장히 큰데 여기서 시작되는 재건축 재개발 2주 시기였다. 2주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요. 서울시 대책은 좀 직권으로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그 타이밍을 몇 월 달에 이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겠다는 건데 이 대책을 작년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이미 다 지금 폭퇴하고 있는데 다 돼가지고 올해 예, 행동이 참 빨라요 보면. 네, 빨라요. 예, 네. 우리나라는 정치권만 행동이 빠른 줄 알았더니 뭐 정부도 그냥 빛의 속도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